네, 이제 앞에서는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전체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세하게 들여다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거래가 성립이 되고 또 마이닝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이런 내용은 다뤄보지 못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이 비트코인의 거래 과정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비트코인의 현재 주인인 A가 이 비트코인을 B라는 사람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지불하기로 합니다. 이 과정을 이제 거래 또는 트랜잭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이 거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수많은 마이너들에게 이 거래에 대한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들은 다른 여러 가지 거래와 함께 이 A, B 사이에 있는 거래를 한꺼번에 봉인을 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블록 형태로 봉인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누구나 다 어떤 마이너든 간에 이 블록을 봉인하려고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의 마이너만이, 한 명의 마이너만이 봉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이 권한을 얻기 위해서 모든 마이너들은 어떠한 어려운 퍼즐을 풀게 되는데요. 이 퍼즐을 푸는 과정을 proof of work, 일종의 작업 증명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증명에 성공한 마이너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새로운 비트코인이 채굴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얻게 되는 과정을 채굴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채굴에 성공했다는 말은 결국에는 이 기존에 앞에 있던 거래에 대해서 블록 형태로 봉인을 성공했다는 소리고 어떤 마이너가 블록 봉인에 성공을 한다면 나머지 마이너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마이너들은 이 봉인이 타당한지를 검증을 하게 되고 이 검증에 성공하면 비로소 이 블록이 기존에 있던 앞서 생성됐던 블록들 뒤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래가 그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트랜잭션이 정확히 어떻게 A에서 B로 A라는 유저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이 B에게 전달될 수 있는가? 트랜잭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미지는 원 논문에서 나온 트랜잭션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비트코인 하나가 수많은 유저를 거쳐서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A가 첫 번째 이 비트코인의 주인이었는데 이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전달을 하고 또 B는 C에게, C는 D에게 이렇게 쭉쭉쭉 비트코인의 이동 과정을 저장해 놓은 것이 바로 이 트랜잭션의 체인이 됩니다. 따라서 원저자는 이 전자화폐를 디지털 서명의 체인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오너 1이 A라는 유저라고 가정을 하고 이 A가 B에게, 오너 2에게 비트코인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물론 앞에서 비트코인이 수많은 유저를 거쳐서 현재는 A에게 전달이 된 상태고 A가 현재 비트코인의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만이 이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 비트코인을 B에게 전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이미지에서는 이 박스가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실체는 이 앞에 있는 모든 트랜잭션을 포함해서 여기까지 포함한 것이 전체가 하나의 코인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코인이란 것은 이미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실체화가 아니라 이러한 트랜잭션, 앞에서 거래됐던 내용들이 체인 형태로 연결된 것 자체를 사실 코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러한 즉 트랜잭션의 체인을 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 트랜잭션이 끝나고 났을 때 이 시점에 소유주가 A라는 유저고 이 A 유저의 코인을 여기 나와 있는 블록 형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 안에 있는 거래에 대한 내용이 결국 이 A가 이 비트코인의 소유주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데요.
만약에 A에서 B로 이 비트코인이 전송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A는 B에게 해당 비트코인을 전달했다라는 것을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 사인을 하려면 A만이 아는 서명으로 사인을 해야겠죠. 갑자기 C라는 유저가 소유주 A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자기 마음대로 B에게 전달한다는 사인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결국 A만이 해당 비트코인을 다른 유저에게 전송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직 A의 사인만, 즉 프라이빗, 여기서는 개인키 또는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자기만의 사인을 통해서 내가 다른 유저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전달한다를 입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키, 또 프라이빗 키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뒤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실제로 컴퓨터 또는 암호화에 사용되는 진짜 디테일한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는 별도의 또 강좌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앞에 있던 모든 거래의 내용은 여기 해시라고 불리는 기법을 통해서 압축이 되게 됩니다. 즉 앞에서 거래되었던 장부들은 요약본으로 요약본 해시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거치면 요약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모든 트랜잭션은 그 전에 발생했던 요약본을 다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생됐던 거래를 요약한 것을 그 다음 트랜잭션에 요약본을 보관을 하고 또 그 다음으로 거래가 발생하면 여기까지 이전에 있던 모든 거래를 요약한 것이 또 그 다음 트랜잭션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우선은 이 A라는 유저가 B라는 유저에게 코인을 전달하는 과정이 결국 A가 이곳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B에게 이 비트코인이 전송이 될 때 B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준 퍼블릭 키를 통해서 암호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을. 이 암호화는 나중에 B가 다른 유저에게 이 코인을 전달할 때 B 유저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만으로 이 암호화를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암호화를 해석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이 비트코인의 주인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 비트코인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좀 다시 정리를 하면 우선은 현재 A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A가 B에 비트코인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비트코인을 B가 대중에게 알려준 퍼블릭 키로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즉 기존에 있던 코인을 암호화를 시키는 거죠. 이 암호화가 되는 순간 오직 B만이 이 암호화를 풀 수가 있고 B가 다른 유저에게 이 비트코인을 전달할 때 이 암호화를 풀게 되는데 이 암호화를 푸는 과정을 사인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합니다. 결국 사인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금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에 자신만의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사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비트코인은 A에서 B로 전달될 때 그 이 비트코인을 받는 사람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를 시킵니다. 그래야만 이 유저만이 이 암호를 풀 수가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비트코인이 암호화될 때 또 앞에 있던 내용을 요약본을 함께 전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약본을 전달하고 이 내용을 이 비트코인을 받는 사람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를 시키고 그래야만 이 유저만 다른 사람에게 해당 코인을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소유자는 이 기존의 소유자가 암호화 시켰던 것을 해체하고 일단 이거를 해체를 해야겠죠. 암호화를 풀고 이렇게 암호화되어 있던 것을 이런 식으로 암호화되어 있던 것을 풀고 다시 그것을 그 다음 유저의 퍼블릭 키를 통해서 암호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 암호화를 시키면 결국에는 그 다음 유저만이 이 암호화를 풀고 다른 사람에게 이 코인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뭐 퍼블릭 키다, 프라이빗 키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당연히 이해가 안 가시는 것이 아주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이번 강좌에서는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우선 개략적인
퍼블릭 키가 어떠한 역할을 갖고 또 프라이빗 키가 어떠한 역할을 갖는지 정도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떠한 내용, 어떠한 글을 암호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암호화를 하는데 키가 필요합니다. 근데 기존의 이제 기존 어떤 관습적인 방법에서는 결국에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는 굉장히 오래된 기법이지만 이전에 사용됐던 암호화 방식에서는 공통의 키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자기들만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비밀 글을 주고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A와 B가 공통의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면 이 글을 암호화했을 때 암호화를 할 때도 이 동일한 키를 쓰고 또 이 암호화를 다시 복호화, 즉 해석할 때도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방식이 결국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인데요. 여기 평서문, 플레인 텍스트라고 하는 일단 실제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어떤 글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글을 남들이 읽지 못하게 암호화시키는 것을 인크립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암호화를 할 때는 반드시 어떤 특정한 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키를 이용해서 이 글을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어떤 암호화된 글로 바꾸게 되는데요.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이 글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 특정한 키를 가진 사람들만 글을 읽을 수 있는데요. 결국에 A는 B에게 어떤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의 글을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이 암호화는 B에게 전달이 되고 B는 A가 이 글을 암호화할 때 사용했던 키를 이용해서 다시 복호화를 시도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면 이 암호화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B는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암호 체계 방식의 문제는 이 키를 A와 B가 모두 알고 있어야 되고 A와 B 사이에는 공통의 키를 주고받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C라는 사람이 이 키를 주고받을 때 이 키를 몰래 훔쳐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즉 A와 B 또는 다수가 어떤 공통의 키를 주고받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국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방식을 어떤 사람들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퍼블릭 키라는 것은 A가 B에게 암호화된 글을 보내고 싶을 때 B는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 두 가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B는 자신만의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B가 A에게 글을 전달받을 때 A가 해당 글을 암호화시키고 싶다면 퍼블릭 키, 누구나 다 알아도 상관없는 퍼블릭 키를 통해서 이 글을 암호화하게 됩니다. 누구나 B의 퍼블릭 키를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B에게 암호화된 데이터를 전달할 때 B의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퍼블릭 키를 통해서 암호화된 글은 오직 프라이빗, 즉 개인 키만을 통해서 이 글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다 이 B에게 암호화된 글을 전송할 수 있지만 오직 B만이 해당 암호화된 글을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이제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또 따로 강좌로 빼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특정 유저에게 암호화된 정보를 전달할 때 그 유저의 퍼블릭 키를 통해서 암호화를 시키면 오직 그 유저만이 자신의 프라이빗 키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암호화된 글을 복호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일단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하나가 이제 A에서 B라는 유저로 전달이 될 때 B의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이 비트코인을 암호화하면 오직 누구든지 이 B에게 암호화된 비트코인을 전송할 수 있지만 오직 이 B만이 이 암호화된 코드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가 B로 코인을 전달하고 싶으면 결국 A는 자신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됐던 코인을 자신의 프라이빗 키로 복호화를 한 후에 다시 그것을 다음 유저의 퍼블릭 키를 통해서 암호화를 해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유저는 자신만이 다른 유저에게, 왜냐하면 자신의 프라이빗 키만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유저에게 전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체계를 통해서 A의 비트코인을 B에게 전달할 때 C라는 타 유저가 또는 B가 A의 비트코인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트랜잭션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은 기존에 있던 트랜잭션이 앞에 수많은 트랜잭션들의 내용을 요약한 해시, 즉 요약본이라고 하죠. 아직 해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해시 알고리즘을 거치면 요약본이 탄생이 되고요. 현재 트랜잭션에는 기존에 있었던 요약본, 그 다음에 현재 거래 내용, 그 다음에 나운스라고 하는 어떤 임의의 수와 함께 다음 해시 펑션을 거쳐서 새로운 블록 해시를 요약본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약본은 다음 거래에서 또 사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각 소유자는 이전 거래의 해시와, 예를 들어 지금 소유자가 오너2라고 했을 때 오너2는 이전 거래들에 대한 해시 값과, 즉 다음 소유자의 퍼블릭 키를 통해서 서명을 하면 결국 다음 유저가 해석할 수 있는, 오직 다음 유저만이 해석할 수 있는 암호화된 비트코인을 다음 유저에게 전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동전 끝에 공개 키 디지털 서명을 통해서 동전을 다음 소유자에게 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취인, 즉 현재 그 코인의 소유자가 되겠죠. 이 수취인은 소유자 자격을, 즉 이 체인의 트랜잭션 체인이 결국 비트코인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체인의 소유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프라이빗 키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 트랜잭션 방식은 물론 거래를, 즉 A와 B 사이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고, 또 A가 현재 비트코인의 주인이라는 것을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수취인은 앞에서 소유했던, 즉 B라는 유저가 A에게 특정 비트코인을 받았는데 아직 A가 이 비트코인을 이전에 다른 유저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은 트랜잭션에 대한 내용만 다뤘기 때문에 이중 소비라고 하는, 즉 더블 스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은 나오지 않은 거죠. 단지 지금은 소유권에 대한 입증 방식을 소개해드렸을 뿐입니다. 따라서 수취인은 이전 소유자가 이전의 다른 거래, 즉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주기에 앞서서 다른 유저에게 해당 비트코인을 준 적이 없다라는 것을 어떠한 입증할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결 방법으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앞에서 기존의 화폐라던가 기존의 전자화폐들이 사용했던 방식인 신뢰할 수 있는 중앙기관이나 또 화폐 주조사를 도입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결국에는 앞에서 어떠한 수수료 문제라던가 간단한 거래에 대한 최소 범위가 확장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자화폐 시스템의 운명을 화폐 주조를 운영하는 회사에게 맡겨야 되고, 즉 해당 회사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거래가 은행과 같이 해당 회사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발생하는 수수료라던가 중개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에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목적은 소유자가 행한 첫 번째 거래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A가 현재 비트코인의 소유자인데 처음에 B에게 이 비트코인을 전달했으면 나중에 다른 유저에게 이 비트코인을 전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제안한 방법이 거래가 없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전에 있던 A가 행한 모든 거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A가 행한 모든 거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없이도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대중적으로 이 거래를 공표를 해야 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이 거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A가 만약에 처음에 B에게 비트코인을 전달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안다면 A는 다시 C에게 해당 비트코인을 또 이중으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치인은 각 거래 시점에 대다수의 노드, 여기서 노드는 일종의 마이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마이너가 이 거래를 최초로 수령한 것으로 동의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전달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결국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이 A가 B에게 처음으로 해당 비트코인을 전달했다. 이것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된 것이 바로 타임스탬프 서버, 대중에게 알려진 블록체인이 되겠습니다. 결국 블록체인은 원 논문에서는 타임스탬프 서버라는 용어로 표현이 됐고요. 다음 강좌에서 이 타임스탬프 서버, 즉 블록체인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